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YTN 보도 가운데 선거제 논의 복병, 도농 복합형 뭐길래 이 리포트와 또 이 잘한 뉴스로 뽑아주셨고 강남 재건축은 복마전, 조합원 절반이 금품받아 이 보도를 못한 뉴스로 평가하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YTN에서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각 당이 내놓은 안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의견을 낸 것은 2015년입니다. 그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각 선거구별로 인구에 따른 어떤 의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인구 비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그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안이었고요. 이런 경우 이 안을 이제 그 채택을 하면은 선거구를 바꾸면서 사라질 그런 농촌 지역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급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선관위안을 보면은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의 그 300명 그대로 하되 6개 권역을 나눕니다. 전국을. 그렇게 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로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면 비례대표 의원은 이제 100명이 되는 거죠. 현재는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가 253명이고 또 비례대표는 4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관위 안대로 한다면은 2배 이상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그 권역별로 미리 확정한 총 의석을 이제 정당 득표율로 나누자는 그런 선관위 안인데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와 비례 간의 그 연동이 이루어져서 기존의 그 소수 정당의 투표에서 대거 사표가 됐던 그런 민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원승현 평가원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막상 여당이 되고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제도도 자유한국당에게만 유리한 그렇기 때문에 내놓은 것 같고요. 사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양당에 의해서 유야무야 되면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은 좌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제도 개혁이 좌절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와 또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선거구제 이제 제도 개선의 그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행 선거제도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의 산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제 그 정해진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죠. 작은 선거구에서 1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건데요. 당시부터 벌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총선을 해봤더니 호남에서는 호남 정당이 또 영남에서는 영남 정당이 이기는 그것이 계속 선거마다 이제 되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 청산이 역대 이제 그 대통령 또 정권들의 어떤 그 과제가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아마 그 지역주의 청산을 크게 이제 중요시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신 것 같은데요. 2003년 취임한 이후에 첫 국회 연설에서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좀 개정을 하자. 만약에 이런 제안이 그 다음에 총선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나는 그 정당에게 승리한 정당에게 내가 구성권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그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계속이 됐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항상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논의는 했으나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계속 되었던 거죠. 왜 이런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문제로는 양당제 문제가 있는데요.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고 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미국식에서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과 독일의 제도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독일 제도는 이제 정당 투표로 정당별 의석 총원을 결정하고 여기에 이제 소선거구제로 선출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를 네. 비례대표로 채우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채택해온 그런 미국식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양당 두 개 정당에 이제 유리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의 양당제가 이제 확립된 나라고 예. 또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이 두 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국정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독일은 이제 대통령이 상징적인 그런 그 권력을 갖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3인 뭐 기민 양대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 예. 대부분 이제 연립정당 형식으로 정부를 예. 구성을 하죠. 그거는 왜냐면은 그 강력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표가 없어지면서 소수 정당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나친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전체 투표의 몇 퍼센트 이상을 받은 정당이 이제 국회에 들어올 수 예. 있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장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그 정당 연합이라든지 뭐 정책 연합을 넘어서 그런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물론 반면에 그런 이제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그 식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사실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중대선거구의 예. 그 어떤 선거가 그리고 또 많은 후보가 나오는데 지역 밀착형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명망을 믿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이 강남 재건축 관련된 보도를 선정해 주셨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먼저 뉴스 제목을 보면 다소 선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강남에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제목만 보면 강남에 있는 모든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 중에 절반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 반포주공 1단지가 포함됐다는 설명 말고는 어느 대규모 아파트 사업에 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의 대상이 불분명한데 제목은 강남 재건축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된 재건축 사업장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기사는 이제 사회부 박광렬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지난주에는 사실 그 잘한 뉴스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기자가. 근데 이제 이번 주 못한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좀 해명을 드리자면 방송의 특성상 많은 그 사실을 쓰지는 못하고 화면으로 일부 보여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아파트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문제가 된 사업장은 구반포 주공 1단지, 또 신반포 15차, 잠실의 그 미성 크로바 재건축 단지입니다. 시공사는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또 롯데건설 이제 3사인데요. 경찰은 사실 다른 건설사도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의 어떤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워낙 그 이제 이익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설사마다 엄청난 사실 이제 경쟁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런 금품이 오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서 아마 그런 제목을 이제 쓴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연초부터 수사를 했는데 건설사들이 10월 17일에 자정 결의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과도한 이주를 주지 말고 뭐 이렇게 하겠다. 또 그 뒤에 직후에 이제 국토부가 10월 30일에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냈는데요.
이제 그런 그 홍보 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과도한 금품 지급을 하면 건설사가 이제 그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 개정도 해놨습니다. 건설사와 홍보 대행업체 그리고 조합원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도에도 좀 언급이 됐지만은요, 대형 건설사의 의뢰를 받아서 주민들의 투표를 끌어내는 그런 수주 기획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OS라는 아웃소싱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OS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주 기획사에 소속된 이분들이 이제 그 수주 판촉 활동을 이제 하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있는데 이 OS 요원들은 이제 재건축 조합 구성 단계부터 조합원 성향과 이제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제 각종 또 향도 제공하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조합 내부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해갖고 아 여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또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수주 기획사가 쓴 그런 그 뭐 카드라든지 이런 돈은 철저하게 이제 그 회사가 한 걸로 하고 나중에 건설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건설사와 수주 기획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런 모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건설비에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합원 전체에 피해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 스튜디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세트를 만들고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현해서 정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상 스튜디오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하시죠? 인사이드 YTN에서 디지털 스튜디오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애주가를 자처하는 일본인 의사와 전문가 2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주와 건강에 관한 최신 의학 정보를 총정리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제작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의 그 세트와 조명, 카메라, 또 잘생긴 앵커분들이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VR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해보시니까 일반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으시죠? 네, 보통 이미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허공에다 손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미지가 덮인 그런 화면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VR은 시청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픽이나 아니면 워크스테이션, 아니면 방송 장비들을 활용해서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와 비슷한 세트, 아니면 물체 등을 만들어서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최신 의학 정보를 총정리한 책입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이유는 사람의 그 얼굴 톤하고 후에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가장 용이하게 그래픽 작업할 수 있는 톤이 파란색입니다. 방송사에 따라서 그린색을 사용하고도 있지만 저희 YTN에서는 이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일반 스튜디오 조명하고 다른 점은 이 공간 자체에 나오는 조도 양, 그러니까 밝기가 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하는 조명 방법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카메라가 좀 특수 카메라입니다. 단순하게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위치 데이터 값들을 만들어서 부조종실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값도 굉장히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크로마 같은 경우는 뒤에 그래픽이 고정돼 있거든요. VR 스튜디오에서는 그 그래픽이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 그림하고 그냥
오늘 날짜니까 한번 보시고 리소트를 사용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종시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VR 시스템은 특히 이제 선거나 아니면 기획 이슈 리포터 제작물 같은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 제작할 때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차님 3번은 아예 샷을 잡아주세요. 샷 사이즈를 그래픽 확인하게 해요. 네. 엔지니어 쪽은 전기, 전자, 통신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유리한 게 현실입니다. 요새는 방송 장비들이 IP 기반으로 많이 변해갔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프로그래머들도 많이 이 방송 엔지니어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굿모닝 YTN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매서운 추위에 움츠러드는 겨울이지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YTN DMB의 구석구석 코리아는 겨울에도 떠나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했습니다. 전통이 살아있는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로 떠난 아비가일. 숲에서 치유를 한다? 일상의 지친 삶 살림 치유로 힐링하는 시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의 절경과 구석사에 숨겨진 보물과의 만남까지 구석구석 코리아와 함께 떠나보세요. 출발! 구석구석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명소들을 소개하고 숨겨진 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부석사로 유명한 경북 영주를 찾아갔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숲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국립산림치유원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특히 잣나무 숲의 해먹 위에 누워 피톤치드를 흡수하고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니 겨울숲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한 공기가 화면 밖에서도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부석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무량수전의 황금 벽체 때문에 안양루 사이로 황금 불상을 볼 수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물이자 국보 18호인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 부석사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바위, 우리나라 소조불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국보 45호 소조불 등 부석사에 담긴 재미와 의미를 골고루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숲길을 걷고 문화재를 둘러본 후 영주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풍기 인삼을 활용한 숯불갈비를 맛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행 후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메뉴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의 영주편은 겨울이면 생각나는 눈이나 온천이 아니라 깨끗한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도 풀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는 색다른 겨울 여행지를 소개해 신선하고 유익했습니다. 굿모닝 YTN의 개편 후 새 단장을 한 아침 종합 뉴스 프로그램으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3차례 방송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기, 현금 인출기까지 모두 먹통으로 만들어버린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EMP탄은 이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무기인데
이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군 설계도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굿모닝 YT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유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인터뷰는 해당 설계도의 유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게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이 무색하게도 설계도를 작성한 민간인의 소유권 주장에 올해 4월 해당 설계도를 다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도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뉴스는 설계도를 돌려준 4개월 뒤 해당 설계도가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기밀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주요 부분을 큰 자막으로 표시해준 점은 시청자들의 편의를 배려한 장치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실제 설계도를 살펴보는 모습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 설계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빼고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를 해 뉴스 화면을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추할 가능성을 차단한 점도 바람직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기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나 어린아이들의 재롱은 언제 봐도 흐뭇하고 사랑스러운데요. 영원히 간직해도 좋을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 핫 제보 영상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되게 많죠. 쟤 왜 저래? 다쳤어?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훈훈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동국대학교 이철환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가짜뉴스의 폐해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할 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란 허위의 사실관계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 형식을 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가짜뉴스는 오보와는 다릅니다.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내용이 거짓이라서 뿐만 아니라 언론이 아닌데 언론인 것처럼 포장해서 진짜 뉴스인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한 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될 수도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뉴스에 대해서 정부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자연스러운 언론 형성 과정을 초기에 불법으로 규정하여 사회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팩트가 틀릴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가짜 뉴스의 폐해는 커지고 있는 것이 역시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거 기간에 특히 가짜 뉴스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분량이 언론기관을 통한 뉴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거나 기타 국민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폐해에 주목하는 것도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 유통 SNS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여 벌금을 매기기로 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가짜뉴스 대응 법률안이 마련될 예정인데 언론감시단체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가짜뉴스 대응 전담 조직이 창설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좌시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언론사로부터 정확한 보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취재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진실성에 문제가 있거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온라인 뉴스는 뉴스의 형식을 모방한 허위 정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뉴스란 용어는 언론기관에서 만든 콘텐츠에만 붙여서 뉴스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가짜뉴스는 신뢰성 없는 단체에서 형식만 뉴스를 따르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에 적합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 정보라고 명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해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위한 가이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제시한 바로는 정보원을 살펴보고 저자를 확인하고 본문을 읽어서 근거 정보가 확실한지를 살피면 가짜뉴스인지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도 팩트체크 사이트가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개설되어 시청자들이 접한 뉴스가 가짜뉴스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